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 아침은 빙판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눈은 그쳤지만 내리는 눈의 양이 만만치가 않아서 큰 도로는 몰라도 이면도로는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눈이 녹은 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진흙탕으로 변한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눈이 녹았다고 해도 보행자 안전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차량을 가지고 나오실 경우 여러 가지로 참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주말이지만 역시 긴장이 또 필요한 주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발빠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올림픽 특집 평창은 지금. 예, 평창은 지금 아마도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일요일날 평창올림픽이 폐막을 하죠. 이제 평창올림픽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물론 또 월요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지금 종반전에 접어들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분석해보고 오늘 있을 경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 쇼트랙에서 골든데이를 기대를 했는데, 남자 팀이나 여자 팀이나 가릴 것 없이 우리 선수들 이 두 종목에서 넘어지면서 이 금메달을 못 땄어요. 예. 이 쇼트트랙 금메달은 이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좀 불운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남자 500m 또 5000m 네. 계주, 여자는 이 1000m 경기가 열렸는데 이 남자 5000m 계주에서 임효준 선수가 넘어져서 4위에 그쳤고요. 이 여자 1000m에서도 심석희, 최민정 선수가 모두 다 넘어져서 메달을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이 남자 500m에서는 황재원 선수가 은메달, 임효준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그 남자 500m에서는 그래도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왔는데 이 금메달을 딴 선수가 중국 선수죠? 우다징 선수. 그렇습니다. 예. 예. 잘하더라고요. 예. 이 남자 500m에서는 이 중국의 우다징 선수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500m가 이제 트랙을 4바퀴 반을 도는 경기인데 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중요하고요. 이 초반에 선두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다징 선수 이 스타트도 빨랐고 예. 초반에 선두로 나서고 난 뒤에 추월을 허용치 않는 월등한 기량과 스피드를 과시했습니다. 아하. 이 황대헌, 임효준 선수 계속 2, 3위로 달리면서 이 우다징 선수를 제칠 수 있는 기회를 엿봤거든요. 그런데 좀처럼 따라잡기가 어려웠습니다. 500m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취약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 500m에서 우리 선수가 한 번에 이 2개의 메달을 따낸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여자 1000m는 참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말이에요. 예.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심석희, 최민정 두 선수가 모두 결승에서 넘어졌어요. 그죠? 예, 그랬죠. 예. 이 1000m는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m 결승에 심석희, 최민정 이 4명의 선수 가운데 2명이 우리 선수였기 때문에 금메달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예. 근데 두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함께 넘어진 겁니다. 이 심석희 선수가 이 폰타나 선수를 앞지르려고 하는 찰나에 이 최민정 선수도 아웃코스로 추월하려고 심석희 선수 옆으로 따라붙었는데 예. 이때 이 최민정 선수하고 심석희 선수가 충돌하면서 함께 넘어진 겁니다. 이 두 선수가 모두 일어나서 다시 달렸지만 심석희 선수는 4위, 최민정 선수가 5위를 기록했고요. 이 비디오 판독 결과 심석희 선수가 실격이 됐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4위입니다. 그렇군요. 남자 쇼트랙 계주에서도 임효준 선수가 넘어졌는데 그래도 4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남자 5000m 계주에는 이 김도겸, 곽윤기, 임효준, 서희나 예. 선수가 출전했는데 임효준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중국에 이어서 2위를 지키며 달렸고요. 이 22바퀴를 남겨놓고 임효준 선수가 코너를 돌다가 이 다른 선수와 충돌 없이 혼자 그냥 넘어진 겁니다.
이 곧바로 일어나서 달렸는데 이 앞서간 선수들이 거의 한 바퀴 정도 차이가 났고요. 앞선 선수들이 속도를 높이면서 우리 선수들이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쇼트랙이 워낙 몸싸움도 치열하고 그래서 이게 넘어지기가 쉬웠는데 어제는 예. 참 유난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 쇼트랙은 어제로 다 끝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제도 다 예. 끝났습니다. 쇼트랙이 이 남녀 4종목씩 모두 8개 종목이고요. 금메달 예. 8개가 걸려 있거든요. 자, 이 중에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가져왔고요. 이 금메달 4개에서 최대 6개까지 기대했던 종목인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쇼트랙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수단이 목표한 금메달이 8개인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을 쇼트트랙에 기대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금메달이 1개도 없다는 것이 쇼트트랙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수단 전체 성적에도 좀 악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목표 금메달 8개 가능할까요? 지금 4개죠? 예, 근데 지금 좀 힘들게 보죠. 어제 하나에서 2개 정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예. 어제 금메달에 실패하면서 이 목표했던 금메달 8개도 힘들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종목에서 금메달 기대할 수 있는 경기가 이승훈 선수의 매스 스타트하고 여자 컬링이거든요. 예. 매스 스타트하고 여자 컬링에서 각각 금메달 1개씩, 금메달 2개를 추가한다면 금메달 6개로 애초 목표했던 금메달 8개는 미치지 못합니다.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올림픽 보면은 항상 그 깜짝 메달도 있고 깜짝 스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은메달 딴 차민규 선수. 지금 뭐 그렇게 깜짝 스타일 수 있는데요. 1000m에 또 출전하게 됐다고 그러죠? 예, 이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에 출전한 예정이었던 모태범 선수가 이 훈련 도중에 넘어져서 허리와 왼쪽 무릎을 다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비 명단에 올라있던 차민규 선수가 대신 출전하게 된 겁니다. 이 대표팀이 이 차민규 선수가 500m에서 은메달을 따내면서 컨디션이 가장 좋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근데 차민규 선수, 이 컨디션이 최상이라는 점은 강점인데, 이 올림픽 개막전에 올 시즌 월드컵 대회에서 한 번도 1000m에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500m 훈련에만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1000m 출전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좀 약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뭐 지켜볼 만한 경기 있죠? 예, 말씀드렸던 이 차민규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가 오늘 있고요. 이 최다빈, 김하늘 선수가 참가하는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이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여자 컬링 오늘 오후 8시에 일본과 4강전을 치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한국 GM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GM이 군산 공장 폐쇄하겠다. 지금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지금 이걸 두고서 돈만 벌고 나가느냐, 이른바 먹튀 논란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있습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은 전라북도 경제에 타격이 큰데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 GM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3위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2조 5천억 원이나 되고요. 예. 그리고 가동률이 20%도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폐쇄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GM이 한국에 진출해서 먹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 공장이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인데 GM은 2002년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한국에 진출했는데요. 그때 투자한 돈이 9,2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이후에 챙겨 나간 돈이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가지고 나갔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액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챙겨 나갔느냐 그 방법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아하. 그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이전 가격 조작이라는 건데 한국 공장에서 차를 만들면은 제조원가보다 싸게 미국 본사에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적자나는 것이 전부 미국 본사 이익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가격 조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와. 두 번째 방법은 돈 장사를 했다는 건데 한국 GM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돈을 꾼 일이 없습니다. 전부 GM 본사에서 차입을 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2배가 넘는 5%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장사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연구개발비인데 GM 본사는 한국 GM도 예. 연구개발비 이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매년 6천억 원씩 빼갔거든요. 예. 근데 우리 뭐 별로 한 일도 없이 돈만 빼간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결코 이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GM 본사 우리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부평 공장하고 창원 공장은 유지하겠다. 지금 이런 모양인데 네. 이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단 부실 경영에 대해서 실사를 한 후에 그 대안을 논의하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예.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라. 그다음에 고통 분담을 해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내놔라 등등인데 이런 3대 원칙에 대해서는 GM도 일단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GM 본사는 그 한국 GM에 대해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 정부가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주면은 그러면 부평과 창원 공장은 유지하고 신차도 공급하겠다. 그렇지만은 군산 공장은 예정대로 폐지한다. 그리고 총 생산량을 70만 대에서 50만 대로 줄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을 살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자칫하면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또 1조 원을 빼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저쪽에서 어떤 대안을 내놔도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당연히 한국 GM의 부실 경영에 대해서 실사해야죠. 그런데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먹튀를 안 한다는 그런 경영 체제를 약속해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래 생존 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하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 근로자 고용 승계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또 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GM 문제는 아닙니다만 미국발 위기가 또 있는 게 지금 이 철강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지금 높이겠다. 이건 세이프가드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 어떤 조치입니까?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대한. 예, 강력한 수입 규제 방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그 철강 제품 수입 막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강력한 수입 규제 방안 3가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4월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안을 이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 3가지 방안을 보면요. 우선 첫 번째 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두 번째 방안은 한국을 포함해서 12개 나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한다. 세 번째 방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미 수출 금액의 지난해 63%로 수출 금액을 제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이 두 번째 안인데요. 관세 최소 53% 이렇게 되면은 수출하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포스코의 강판 같은 경우는요, 60%의 보복 관세를 이제 물고 있습니다. 여기 53% 더 물면요, 관세가 110%가 넘는데 철강 수출 못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란이나 사만이 그럼 채택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인데 역시 타격이 크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보다는 타격이 좀 적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번에 내놓은 어떤 그 미국 상무부의 이 방안은 우리나라 수출 철강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내건 명분이 뭐냐면 국가 안보 문제다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이가 없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법적 근거가 무역 확산법 232조라는 건데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상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면은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는 건데 이 법안은 1962년에 제정되긴 했습니다만은 1995년에 세계 무역기구 출범하면서 사실상 사문에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트럼프가 다시 꺼내들어서 이번에 조치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로서는 이 조치가 정말 부당한 겁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와 미국은 동맹 관계인데 동맹국끼리 어떻게 안보를 침해한다. 이게 논리가 되냐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동맹 국가들은 빠졌다는 겁니다. 다 빠졌죠. 예.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4위인 멕시코 빠졌고요. 7위인 일본 빠졌고요. 8위인 독일 빠졌고요. 9위인 대만 빠졌고요. 우리나라만 끼어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안보가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태고 한미 동맹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미국이 이렇게 철강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 수입 제한하겠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세탁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세이프카드 조치 취하고 우리가 그 펜스미 부통령이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왔을 때 세이프카드 좀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좀 있다가 또 철강에 대한 수입 규제에 또 철퇴 내렸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반도체나 자동차까지 이것이 전개되는 거, 이 수입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걱정입니다. 이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기둥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선 반도체는 이미 특허 침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절대로 양보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수입 제한 조치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는 철강, 화학, 전기,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하여튼 뭐 거의 모든 산업이 다 이제 미국의 압박에 이제 시달린다는 건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경제 망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인데 어떻게 유독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냐. 네. 예. 그 이유가 분명치 않은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한국 경제를 희생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결을 해서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보다는 중국과 외교를 강화했다. 그리고 미국과 조율하지 않고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불만이 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한번 경제 당해봐라. 뭐 이렇게 이번에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올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무역보복 조치를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사실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끝까지 외교 노력을 해서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안보와 통상을 미국이 지금 연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자, 우리 정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로 해서 접근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교가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동맹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안보 불안에 처해 있는데 그걸 너희는 연결을 해서 보복조를 취하냐. 네. 그런 오해가 많다. 사실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협력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 다 같이 정말 순수한 입장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죠. 예. 그래서 그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그러면은 잘 풀릴까요? 글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도 보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통상 전략상 대통령이 결연하게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뭐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압박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라. 또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또 그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이번 기회에 수출 다변화해서 미국 의존도를 줄여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 WTO 제소한다고 하는데 제소를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WTO 규범을 보면요. 국가 안보가 이제 그 문제가 될 때 관세 보복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안보 위협하는데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령 WTO 제소에서 이긴다 해도 몇 년이 걸리고요. 또 구속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미 FTA 이거에서 어떻게 잘하면 협상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한미 FTA는 미국이 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단 마음에 안 들면은 폐기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봤자 얼마나 들어줄 것이냐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다변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지금 이거에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으로서는 글쎄 한번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내가 알 거다. 오히려 미국 비만 거슬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상 전략상 뭐 대통령이 이제 원칙을 입장을 취하는 건 좋은데 내부적으로는 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매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날 함께 하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에도 근데 이번 주에는 사실 이 성추행 논란하고 올림픽 때문에 정치권 이슈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가려졌던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시를 쓰셔야 되니까. 네. 예. 우리 김홍국 교수님부터 먼저. 네. 평창올림픽 감동의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치권 얘기 담아서 한 편을 써왔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평창이여 대한민국이여 김홍국. 넘어지고 엎어지는 눈물 환희 명장면들, 평창골을 가득 채운 큰 감동의 역사 현장. 세계를 감동시켰네 한국인의 지극정성. 오전 전패 아쉽지만 전세계 감동 속보. 남북의 빙판 낭자 하나 되어 우리 민족. 머리 감독 함께 외쳤네 감동의 눈물 회견. 최후까지 정성 다해 평창오륜 성공일세. 이제는 제대로 된 적폐청산 민주회복. 국민을 짓발로 봐왔던 적폐농단 극복하세. 10년을 꽁꽁 감춘 다수춤은 충격이네. 쌓아올린 거짓말들, 바벨탑은 폭망인가? 국민께 반성고하고 엄벌탄재 자청할까? 막말과 채용비리, 국정농단, 국기문란, 저급한 색깔공세, 정략, 모략, 이념대결. 이제는 단죄완결에 나라 발전 이루어 보세. 예. 지금까지 평창올림픽 공식 지정 이 시 낭송 전문 우리 김홍국 교수님의 시였습니다. 너무나 감동해졌으니까. 예.
진짜 그 목소리 하면. 제가 아니고요. 평창올림픽이요. 평창올림픽이요? 평창올림픽 공식 지정이었고. 자, 이번엔 신율의 출발 새아침 공식 지정. 예, 조금 규모가 작아요. 예.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여성 유린가. 입으론 정의인권. 몸으론 여성 유린. 빙상계 개파 반목 정치권 비할소냐. 미투의 침묵 일관한 인권단체 서글퍼. 이상입니다. 예. 역시 또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네. 일시라는 게 또 저희 그런 정신이죠. 것도 해석까지 또 해석까지 해주시고 재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지금 어제부터 이제 이 올림픽 폐막식 문제가 막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왜 떠오르느냐? 이 북한이 대남 정책 총괄하고 있는 김영철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을 올림픽 폐회식에 지금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야당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 주범을 대한민국에 들일 수 없다 지금 이러는데 한국당에서 뭐 사살할 대상이다 오히려 예 긴급 체포하고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그동안 입장을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 대신에 저는 우리 정부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최소한도 이런 그동안 어려웠던 북핵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각국과 접촉하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사실은 결례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가 참으면서 성사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제 과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그러니까 통일전선 무장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물론 대남 관계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일단은 그런 경력과 지금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대화나 협상에서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 사람이 했던 얘기 있습니다. 악마와도 대화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상황이 상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람이라고 해서 만일의 경우 이 대화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 있는 정부는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대신에 책임 있는 정부라면 여기서 북한이 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개방을 통해서 북한을 바꿔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회를 방치하고 도덕적 비난만 하다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그 9년 동안 왜 실패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북한을 비난하고 단절만 하다가 북한은 도리어 더 도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책임감 있게 북한에 대해서 장을 만들어서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지적해주고 또 미국과도 대화에 나서게 만들어서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북한의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비판만 하기보다는 저는 적절한 조언과 고언은 좋은데 최소한 우리 정부를 믿을 필요 있지 않는가. 우리 통일부 장관을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다 보면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도 지금은 믿고 함께 해주는 그런 우리 국가적인 좀 일치된 단합심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정부를 믿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보 믿고 침묵하다가 혹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건 현실이죠. 여당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일단은 많은 국민들은 북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다. 한미 갈등의 모멘텀이 될 거다. 남남 갈등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불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그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 인터뷰들도 많이 나오더만요. 그런 것들을 과연 정부가 가만히만 있어라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괴감을 그냥 가라앉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탈북한 수십만의 꽤 많은 사람의 탈북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일부 송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침묵을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탈북자들이 불안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정부의 책임이 있는 당직자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우리의 국민이다.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영철이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한국당이 사실은 뭐 사살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좀 거친 말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국민의 대변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좀 야당으로서 좀 제대로 그 얘기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지금 청와대에 간다, 방위 방문 간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좀 올드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이렇게 핫하게 동원되는데 뜨거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네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좀 전에 김홍국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번 이 악마와도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협상하기 위해서 고전적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죠. 결과가 예를 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우리는 북미회담을 자꾸 주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상당히 후폭풍이 시달릴 확률도 있는 상당히 그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위험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나 또 구성을 보면 매파 중심이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양면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동안은 거센 비난 공세를 하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와 또 여기에 반대되는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최근에 흐름이 있었지만 또 뭐 맥마스터 보좌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그 대내외 강경파와 온건파의 흐름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때로는 또 유화책을 언제든 던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저는 이방카 선임 고문의 파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적절한 시기에 시점을 볼 때 물론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미 간의 만남을 사실상 받아들였다가 이제 북한 측의 겁으로 이 막판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장을 만들면서 그런 기회와 모멘텀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그런 중재도 하고 또 북한에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도리어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비판을 받을 텐데요. 후폭풍만 두려워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 북한 측의 제안에 대해서 여건이 되면 이런 여건을 들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도 지금 끊임없이 이 과정을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후폭풍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그런 선택과 또 지금 그런 이 협상과 또 설득의 노력들을 기울일 시점이다라고 알겠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예, 김은석 부장님. 일단은 비판만 한다라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이건 국가의 운명이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다가 국제사회가 실망하고 국민이 실망하게 되면은 운전석에서 계속 버티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 격변의 와중에 구한말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패싱을 당하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와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지금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직시를 해야죠. 일단은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든가 확실하게 중간중간에 작은 스몰 석세스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니 탓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말 명확하게 아주 면밀하게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김여정이 왔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를 지금 김영철이 왔다고 해가지고 북미 대화가 성사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감을 구축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반 하에서 북한을 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성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게 북한이 그런 거를 모를 리가 없고 지난번에도 북미 대화가 안 됐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영철을 보내는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김여정 부부장을 보내서 사실상 네.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술단이라든가 응원단을 네. 통해서 사실은 남북이 어떤 변화의 조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북한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응원이라든가 공동응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 또 우리 남측이 함께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북에서 또 특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후에 보고를 받고 노동신문의 변화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남측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던 편견들이나 또는 불신들 과거에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물론 그건 북측의 책임도 있긴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대결 위주의 정책만을 펴는 남측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가졌던 분명한 불신도 있거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풀어내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이방카 선임 고문도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남측과의 접촉 또 미국과의 접촉의 가능성을 저는 북한이 만들어내기 위한 접근이다. 대신에 북한의 뭐 체제 선전이나 다양한 것들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이런 계기를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이 북한에 대해서 대결과 비난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무능한 대북 정책 이제는 종결하고 알겠습니다. 정말 책임 있고 유능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김은석 부소장님. 일단 뭐 개성공단 폐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명백하고 책임 있는 건 북한 당국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 그런데 김영철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김여정과 같은 뭐 김씨긴 하지만 같은 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김여정이 못했던 거를 김영철이 할 수 있다. 대화의 물꼬를 김영철이 틀 수 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앞서 나간 거고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남한에서 본 얘기들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도 없어요. 김여정이 못했던 했는데 김영철이 가감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김영철이 내려오는 것 자체는 이관계고 교란계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있을수록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의 체제 특성을 정확하게 깨우치고 이런 경우로 활용해서라도 뭔가 북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평창 올림픽 폐막식이 이번 주 일요일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죠. 네. 자, 이때 어떤 일이 또 그 북미 간에 벌어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평창올림픽도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번 주말 또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또 열심히 경기 응원하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